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3차 핵협상, 전쟁과 평화 사이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텐데요. 미국은 이란 지도부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까지 겨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하는 상황이고요. 이란은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결렬돼서 양국이 충돌할 경우 중동 전역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금을 캐려는 불법 채굴자들이 폐광지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채굴된 금은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고 광부들은 갱도 붕괴와 폭발, 총격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 체결을 한 국가가 기존 합의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경우 보복 관세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른 SNS 게시글에서는 무역법 및 무역 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연기한 것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던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시작된 지 만 4년이 되는 오늘 러시아는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거세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마주 앉은 3자 종전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주말쯤 다음 3자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영토 소유를 놓고 대치 국면이 1년 넘도록 이어지면서 이번 협상에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 수위로 올린 가운데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베이루트에서 철수해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한 데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이 큰 반면 미국에는 적대적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공격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략 행위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 최악의 마약 카르텔 두목이 사살되면서 멕시코 지역 곳곳에서 조직원들의 보복성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인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등지에서 현지 주정부와 협력해 보안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주 정부와 치안 당국의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구매자 주의. 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벌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이번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게 보복성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기존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고 한다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미 대미 투자를 약속을 한 무역 합의를 한 국가에게는 그거 빨리 이행해라고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들을 SNS 글을 통해 올렸는데 그 흔히들 택배 박스에 보면 네. 상거래 경고 문구가 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의 뭐 이런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구매자 주의, 바이어 비웨어라고 이제 이게 영어로는 쓰이는데 이렇게 크게 느낌표를 3개나 붙여서 이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 즉 무역 합의가 만약에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라면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네. 앞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강한 뒤끝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을 한 미 연방 대법원을 거칠게 비난했는데요. 네. 또 이어서 이 대법원은 또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를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면서 맹공격을 이어갔고 이와 함께 게시글에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로 표기를 하면서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서 난 당분간 소문자로 쓸 거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이 지금 네. 화가 분노를, 났음을 네. 알리겠다라는 걸로 맞습니다. 보이네요. 네, 굉장히 분노와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당혹스러움도 함께 그렇죠. 묻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수위 높은 발언을 계속 내놓는 이유가 유럽을 의식해서다 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유럽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 합의의 비준 절차를 동결했거든요. 유럽의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서 절차 중단 배경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우리 무역 합의 굳이 빨리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당초 24일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표결에 붙이려고 했던 유럽의회 계획이 또다시 연기됐고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발언이 이 유럽연합을 특정해서 겨냥한 거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추가 게시글에서 참 SNS를 열심히 많이 이용하죠.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관세 부과를 위해 의회에 다시 내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나의 독자적 권한 행사인 거다라고 하면서 거듭 자신의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일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도 현지 시각 23일 앞서서 사흘 일정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회담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는데요. 네. 인도와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상이 다 차려져 있었는데 네. 양국의 무역 협상은 인도산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8%로 인하한다는 전제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네.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재고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대미 투자를 이미 진행하기로 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네, 판결 이후의 폭풍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고 있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역 합의 대상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평화. 네,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4년 오늘로 만 4년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네,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대규모 연대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참가자들은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면서
각국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 군사,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례로 프랑스 파리에서는 약 2,000명이 행진에 나서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 몰수와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했고요. 룩셈부르크시에서도 약 1,000명이 행진에 참여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전쟁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그림 전시가 열렸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시청 건물이 우크라이나 국기색으로 점등되는 등 각종 연대 행사가 유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종식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고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거기에 맞서서 반격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전이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항만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여기서 민간인이 2명이 숨지고 3명이 또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물류 거점인 오데사항 같은 경우 러시아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전쟁 전보다 수출량이 최대 30% 줄었고요. 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등 반격 수위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미국의 중재로 이 3자 종전회담이 열렸었는데 빈손으로 끝났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주말쯤에는 다음 3자 협상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네.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영토를 두고 대치 상황이 지금 1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협상은 뭐가 다를까 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그 시위대가 앞서 말한 것처럼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4년 동안 수많은 희생자와 파괴된 가족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이어져온 만큼 더 길어지지만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잡았다 전기도둑. 네. 아니 도대체 왜 내 전기 요금은 해마다 이렇게 뛰는 걸까? 네, 이 질문을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물음이 빠르게는 올 11월에 예정되어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네. 또 멀리는 2028년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AI 유치 경쟁에 앞다퉈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던 민주당 유력 주지사들이 네. 이제는 빅테크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좀 스탠스가 바뀐 건데요. 그러네요. 네, 가계의 전기 요금 폭등이 유권자들의 분노로 이어지니까 이 정치 방정식이 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의 변신이 가장 극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2019년 데이터 센터 세금 감면 법안에 서명해서 시카고를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지 한가운데로 키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244곳이 이 지역에 들어섰고요. 그렇군요. 네, 와, 근데 그만큼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전기 요금도 치솟았습니다. 네.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이 최근 5년 새 15% 넘게 올랐다고 하고요. 전국 평균 인상률의 3배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연두교서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그 혜택을 2년간 중단하는 일시 중단 조치를 전격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이제 아마존의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8조 8,700억 원 투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성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달 예산 연설에서는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에 실질적인 우려를 품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다 라면서 추가 감독 규정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이런 민주당의 방향 전환에는 아무래도 냉혹한 통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짚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193곳이 밀집한 오하이오주의 전기요금은 5년 새 12%가 뛰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네기 멜론대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평균 전기 요금이 8% 추가 상승할 수 있고 네. 버지니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25%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이미 선거 결과로 반영된 바가 있어요. 지난해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빅테크가 전기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에비게일 스펜버거 민주당 당선인이 공화당 후보를 14%
4%포인트 차로 눌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선거 결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신호다라고 하면서 현지 언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정말 전기 먹는 하마라고 저희가 맞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치 선거판을 또 바꿀 수 있는 한 네. 요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 키워드 역대 기록 총리의 탄생. 네, 네덜란드에서 역대 최연소이자 네. 최초의 성소수자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네. 네, 중도 좌파 정당인 D66을 이끄는 롭 예턴 대표가 현지 시각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하위스 텐보스 궁에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앞에서 선서를 하고 총리로 취임이 됐는데요. 이 D66 소속 정치인이 총리직에 오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턴 총리는 2017년 처음 하원에 입성한 뒤에 약 10년 만에 정치권 정상에 올라선 건데요. 이듬해에는 D66의 원내 대표가 됐고 중도우파 자유민주국민당 열림내각에서 2022년부터 기후에너지 정책부 장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23년에 다시 의회로 돌아가서 당대표를 역임하고요. 지난해 1월에는 부총리로 올라왔고 또 중앙정치 진출 전에는 네덜란드 네이메헌 시의원으로 2010년부터 7년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기후 대응 정책과 저렴한 주택 공급 또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이 D66은 지난해 10월 조기 총선에서 기존 정치 지형을 뒤흔들면서 원내 1당으로 올라서는 이변을 만든 바 있습니다. 예턴 총리는 스스로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정치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네. 자신의 젊은 에너지를 내세웠었고요. 지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새 정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대규모 지출 삭감을 추진하는 한편 네. 주택 부문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유럽의 방위력 강화 기조에 맞춰서 국방비 대규모 추가 증액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이 소수 정부가 들어선 전례가 별로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원의 3분의 1 가량을 급진 우파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예턴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4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좀 많이들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예턴 총리는 2022년부터 니콜라스 키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하키 선수와 교제 중이고요. 네. 두 사람은 올해 스페인에서 결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참고로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모로 기록을 맞습니다. 총리가 탄생했네요. 네. 다음 키워드 직원을 모십니다. 제발. 네. 직원 구하기가 힘들군요. 네, 우리나라는 취업난이다 하는데 이거와 반대로 일본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졸자 취업률 100%로 상징되는 이 고질적인 인력난 탓에 학생보다 회사가 더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채용을 내정하고요. 인턴 과정을 거쳐서 입사시키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종신고용 문화 속에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재를 입도선매한 뒤에 조기 교육을 시키는 예. 건데 근데 이제 그 주 타겟 라인이 대학교 3학년쯤이었는데 네. 그 라인이 이제는 2학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다만 업종별 기업별 차별화도 뚜렷하긴 한데요. 네. 요즘 핫한 AI, IT 기업은 인기가 많은데 그렇죠. 네, 전통적인 제조업은 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인기 업종 기업들은 다양한 복지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주 5일 보장, 네, 연간 휴일 126일, 달력대로 쉼, 그리고 네, 주택수당 지원, 네. 네, 전근 지역 제한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네, 일본의 인력난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긴 한데 네. 요즘 경기가 살아나면서 더 심해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중소 영세업체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인력 부족이 원인이 돼서 도산한 기업이 최근 3년 연속 최다였고요. 그 정도군요. 지난해엔 25% 급증해서 처음으로 4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운송, 물류, 건설, 요양 업종에서 계약이나 수주 물량을 인력이 없어서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닐 텐데 네. 원하는 일자리 매칭이 잘 안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자, 다음 키워드 1년째 제자리 걸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백악관에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기억하십니까? 네,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시 발표됐던 프로젝트 규모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 규모였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3개의 축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또 오라클 이렇게 3축이었는데요. 네. 발표된 직후부터 각자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 구조 등을 놓고 이견이 내놓으면서 프로젝트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라고 진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000억 달러를 초기 투입해서 10기가바이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구축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실상은 지금껏 인력을 충원하지도 못했고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개발도 착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컴퓨팅 자원 확보가 좀 급했던 오픈 AI가 직접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출 기관들이 오픈 AI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요. 결국 오픈 AI는 전략을 수정해서 3자 공동 추진 대신에 소프트뱅크나 오라클과 각각 개별 계약을 맺고 데이터 센터 보유는 이 기업들이 하고 인프라 설계는 내가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 통제하는 양자 계약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략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의 재무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고 네. 하고요. 왜냐하면 이 비싼 컴퓨터를 급하게 조달하는 탓에 비용 지출이 늘어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졌고요. 2030년까지 컴퓨팅 비용 전망치도 6,650억 달러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한편 오픈 AI 같은 경우 지난해 131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면서 목표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지출 규모가 당초 계획이었던 90억 달러보다 10억 달러 적은 8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스타게이트가 오픈 AI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획은 참 컸는데 네, 맞습니다. 예, 실천이 지금 여전히 잘 되지 되고 있지 않고 않다.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베리 화이트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우리 국민은 비정상인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 특검보 4명을 임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빗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엄 매니지먼트와의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기존에 내려진 약 1,600억 원의 배상 판정이 취소됐고 다시 중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새벽 2시를 기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고영희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금값이 정말 치솟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금 불법 채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 현물가가 온수당 5,000달러 약 720만 원 수준으로 금값이 급등하면서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폐강을 중심으로 한 사금 불법 채굴 문제가 급속히 확산되며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버려진 광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삿과 곡괭이로 땅을 파고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외곽 주변에는 임시 거주촌까지 형성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남아공뿐만 아니라 인접국에서도 인접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면서요? 네, 이들은 현지에서 자마자마라고 불리고 그 뜻은 한번 해보자 정도의 의미지만 네. 실제 현실은 매우 위험하고 조직화된 생존 현장입니다. 상당수는 인근 국가 레소토, 모잠비크, 짐바브에에서 넘어온 이주민이며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위험을 감수하고 지하 수백 미터 폐강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한 생계형 노동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네. 일부는 며칠에서 몇 주씩 지하에 머물면서 채굴을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네. 식량과 물, 장비까지 모두 갱도 안으로 들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얻는 수익은 얼마 안 된다면서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폐강은 이미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으며 무장 경비와 내부 규칙까지 존재합니다. 채굴된 금은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 밀수 유통망으로 흘러들어가고 실제 수익 대부분은 조직이 가져갑니다. 광부들은 최하층 노동자로 위험만 떠안는 구조입니다. 현지 치안 당국은 이 조직들이 마약 무기 거래 조직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갱도 붕괴, 유독가스 누출, 총격 충돌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불법 금경제용 가스 누출 사고로 17명이 사망했었고 네. 2024년에는 광산 입구를 단속하는 봉쇄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있던 인원들이 탈출하지 못해서 네. 78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네. 구조대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깊은 갱도 특성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불법 채굴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아공에서도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피해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불법 채굴이 남아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먼저 경제적 손실인데요. 네. 합법 광산 기업들은 생산량 감소와 보안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는 세금과 수출 수익을 잃고 있습니다. 일부 광산 회사들은 보안 인력과 감시 장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고 그 부담이 결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치안 문제도 심각합니다. 폐강 주변 지역에서는 총기 사건과 폭력 충돌이 늘어나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밤마다 총성과 폭발음을 듣는다고 호소하며 아이들이 등하교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네. 또 여기에 환경 피해까지 겹칩니다. 불법 채굴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들어가 그렇죠.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네. 광산 잔해는 먼지와 중금속을 또 떨어뜨립니다. 이 오염물질은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과 주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어떤 규제라든지 단속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정부가 이 문제를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인데요. 남아곡 전역에는 6천여 개의 폐강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봉쇄하거나 감시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또 광산 입구 하나를 막아도 또 다른 입구가 발견되거나 새 통로가 뚫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원인은 구조적 빈곤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해도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은 또 다시 폐강으로 돌아갑니다. 즉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문제인 것인데요. 여기에 국경 관리 문제까지 또 더해져서 주변 국가에서 유입되는 인력이 계속 늘어나면서 단속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또 실제로 국제 금값이 상승할 때마다 불법 채굴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 역시 단순하지 않은데요. 폐강 관리 강화, 국제 밀수 단속, 일자리 창출, 이주 정책 협력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부 정책 연구기관은 지역 주민을 합법 소규모 채굴 산업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불법을 전면 차단하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예, 지금 남아공의 폐강지대에서는 오늘도 누군가가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찾는 것은 금이지만 그 아래에는 생존과 위험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얽힌 복잡한 현실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문제는 한 나라의 치안 문제가 아니라 자원과 빈곤 그리고 국제 시장이 맞물린 현대 자원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고용희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회담을 열게 됩니다. 협상이 결렬돼서 중동이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될지 아니면 외교적 타협을 통해서 위기를 좀 풀어갈 수 있을지 그야말로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요. 네네. 그 배경은 어떤 걸까요?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안 좋아서 대결하는 것은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나타난 이후 일관된 상황인데요. 네. 이란의 핵 개발 문제도 지난 2002년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최근 들어 다시 격화된 이유는 올해 초 1월 특히 1월 8일 9일에 절정에 올랐던 이란에서의 유혈 반정부 시위 네. 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시위대들에게 도움이 가고 있다. 계속 시위하고 기간을 점령하라. 그렇죠. 네. 장전 완료 등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즉 미국의 군사 개입과 이란 정권 교체까지 시사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등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가자 전쟁 마중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이란을 폭격했는데요.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고 일부 지도급 인사들도 제거했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도 가자 전쟁을 수행하면서 중동에 있던 이란의 대리 세력들, 즉 레바논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을 대거 약화시키고 네. 시리아에 있던 바샤르 아사드 정권도 붕괴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란 세력이 안팎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란에서 대규모 유혈 반정부 시위가 나니까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건이던 이란 핵 개발 중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특히 트럼프로서는 지난 2015년에 미국이 그때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였는데요. 이란과 포괄적 공동 이행 계획이라는 핵 협정을 맺고서 이란의 핵 개발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장치를 뒀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018년에 일기 집권 때 이를 파기했죠. 전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게 네.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어서 이란은 핵 개발로 오히려 더 가속화됐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내가 이제 나의 정치 옳았음을 보여주겠다 차제에 이래서 더 세게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반면 이란 지도부는 이런 유혈 반정부 시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과 이란이 자신들의 체제를 교체하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란 정부가 발표했던 한 3,200명의 사망자 중에 한 2,500명 정도가 군경 및 무관심이다. 실제로 군경이 한 500명 정도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외부 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 이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란 체제 교체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과는 협상은 하겠지만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아주 원칙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26일에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이 다시 시작될 텐데 이번 협상의 쟁점은 어떤 걸까요? 세 번째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2월 초부터 네. 일단 미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핵 능력, 즉 현재 핵 능력이나 미래 핵 능력이나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현재 이란이 확보하고 있는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약 300에서 450kg 정도가 있는데 예. 이걸 전부 해외로 반출시켜 버려라. 이렇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런 요구를 일축하다가 최근 들어서 오는 26일 3차 회담에서 고농축 우라늄의 절반은 해외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순도를 낮추겠다. 한 20% 정도로 낮추겠다. 네. 그리고 지역 중동 국가들 사이에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우리도 거기도 참여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우라늄 농축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사찰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강화된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이란한테 의료용 목적 등의 상징적인 핵 농축은 허용하는 정도는 합의는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네. 나머지 모두가 이제 반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 강경파나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완전한 핵 농축 포기에 더해서 탄도미사일, 미사일 능력도 제거하고 이란 대리 세력들의 지원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일괄 타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네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 3차 협상에서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긴 한데 이제 트럼프의 공원대로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군사적으로 네. 개입을 하게 될까요?
근데 일단 이란 쪽에서는 협상 진전 현재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슈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22일 X에서 네. 협상들에서 실제적인 제안이 오갔다. 고무적인 신호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도 같은 날 CBS 방송과 회견에서 양쪽의 우려와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 중이다. 그래서 제네바 회담 때 좋은 합의문을 준비해 신속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협상이다. 결국은 이때 타결이 안 되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렇게 보이네요. 미국의 협상 대표인 스티브 이코포 그리고 제라드 쿠슈너도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침은 딱 한 가지다. 네. 제로 농축, 즉 이란은 농축을 하지 우라늄 농축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좁혀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도 수일 내에 신호용 공습이라는 건 보여주기 공습이니까 제한적 목표를 설정해서 제한적 공습을 한 뒤 그래도 이란이 협상에서 타결되지 않는다면은 네. 하반기에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즉 지난해 6월처럼 이란을 제한적으로 공격을 하고 난 뒤에 가을께 2차 타격, 이중 공격을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네. 아마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최대한의 압박 작전 같기는 합니다. 네. 당장 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는 있나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트럼프는 연일 군사 공격을 위협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미국의 언론들에서는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신중한 입장을 넘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8일 백악관 상향실에서 열린 이란 공격 논의나 국가안보회의와 내부 브리핑 등에서 네. 데인케인 합참의장 등 미군 지도부가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장기 작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위험이 크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가 23일자로 네. 보도했고 그 전날 뉴욕타임즈도 그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즉 네. 미국의 군부는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과 동맹군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의 요격 미사일 등 방공망이 크게 소진될 것이고 그리고 미 군사력이 중동에서 너무 과잉 전개됨으로 해서 대중국 전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공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과 국방부가 이건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 네. 길고 비싼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짧고 깨끗한 전쟁에는 없다. 뭐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백악관 보좌관들도 정치적 위험성이 너무 크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전쟁에 말려들면은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생활비 문제에 집중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백악관의 한 고위 보좌관은 트럼프가 전쟁하겠다고 호전적인 언사를 퍼부내고 있으나 행정부 내에서는 이란 공격 감행에 대해서 통일된 지지가 없다 이렇게 네. 단정지었습니다. 네. 사실 부담이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네, 선거도 앞두고 있고. 미국이 왜 국방부와 백악관이 반대하면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이 전쟁이 단기간에 그리고 제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 겁니다. 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CBS와 회견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지금까지 우리는 압박할 수 없다. 만약에 미국이 공격하면 우리는 미군 기지를 반드시 타격할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은 어느 정도로 좀 대비하고 있을까요? 네,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 공격을 계속 을르고 그래서 그 을르는 배경에는 올해 초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쳐서 마두로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왔다는 것에 고치돼 있다. 성공에 네. 도치돼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아주 차원이 다르죠. 다른 나라라고 모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납치해 볼 때 베네수엘 방공망은 왜 그런지는 잘은 모르나 전혀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중동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이 아주 가장 최고의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이미 지난해 6월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타격해서 그 미사일령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란은 현재 총 3,000기 이상의
탄도 미사일이 있고 그중 2,000기 이상이 이스라엘을 사거리 안에 둔 중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미군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 뭐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등에 있는 미군 기지도 이러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막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네. 다 모두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중동 영내에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 세력, 네.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이번에 만약 미국이 공격한다면 재활성화될 수 있다. 즉 다시 또 힘을 모을 수도 활성화의 있죠. 명분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네. 가자 전쟁 와중에서 이스라엘이 이들 세력들 폭격을 해서 많이 억제하고 약화시켜 놨는데 네. 이번에 그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세력들이 동시에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홍해 및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압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전 세계적인 경제에서 상당히 큰 혼란을 낳아낼 수 있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인데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한 전직 정보 관계자는 뉴욕타임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외딴 섬 같은 표적이지만 이란은 중동 전역에 뻗은 덩굴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특정 어떤 지도부를 표적으로 해서 제거하는 이런 작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능력도 보여줬죠. 네, 이 방법으로 또 이란 지도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걸까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0년이 넘게 축적된 이슬람 공화국 체제란 입니다. 이 이슬람 공화국체는 이란 성직자와 의회 등 대의 체제가 결합된 일종의 상당히 견고한 가버넌스인데 네. 거기를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는 군사력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란 군사력의 주축인 혁명 수비대는 최근 모자이크 방어 전략을 부활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평시에 중앙 집권적인 지휘 체계를 전시가 되면은 지역 정부별로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미국이 공격해오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도부가 공격받으면 각 지역별 정부별로 독자적으로 알아서 전투에 수행하게 나가겠다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한다고 해도 이미 이란은 하메네이 암살에 대비한 후계 체제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즉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에게 전시 운영, 안보,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네. 지휘 승계 플랜을 정비했다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특히 하메네이는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거려하면 자신을 숨겨도 각오하고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휴게체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전직 중동 특사는 뉴욕타임즈에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은 첫날과 첫 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겠으나 네. 그 이후 수년 동안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이 주도하는 국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의 전쟁 길고 지저분하고 고비용이 충돌이다. 거듭 경고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사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최대 군사력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란이 대항을 그러면 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이란이 대항을 할 수 있겠냐. 설사 대항을 한다고 해도 지난해 6월처럼 제한적으로 하고서 끝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확전을 피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난해 6월과 지금 상황이 조금 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지금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체제를 공격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체제를 교체한다는 위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유혈 반정부 시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격을 받는다면은 과거와는 달리 제한적인 보복 공격에 그치지 않겠다.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을 다해서 보복 반격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를 유지하고 단속하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네. 이른바 전시 분위기를 완전히 고조시키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란의 공격이 지난 6월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또 곧이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했는데 네. 이란도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한 미사일 능력, 드론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확전을 피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때
요격망을 이란에 들어온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요격망을 크게 소진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보유했던 사드, 우리나라도 있는 거죠. 네. 이른바 고고도 지역 방어망 미사일이라는데 사드 미사일 체계에 미국이 갖고 있던 재고의 25%가 단 하루 만에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미국 그 지도부, 군 지도부도 계속 제시하는 게 만약 이란과 전쟁하게 되면 우리 요격망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란이 전적으로 보복을 나선다면 중동에 있는 미군들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쭉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과 이란이 결국은 서로 타협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 이게 좀 쉽지 않죠. 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이번 이란 공격에서 명분이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즉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목표와 출구가 명확하게 된다. 이런 것 같아 파월 독트린이랍니다. 당시 이라크 전쟁을 진행했던 콜린 파워 합참의장을 따서. 근데 이번에 이란에서 만약 공격하면 미국의 목표는 뭐고 출구는 뭐니 물어보면 다 서로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과거처럼 이란을 제한적으로 때리고 이란도 제한적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낮고 그럼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슬람 공화국 체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릴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설사 노린다 해도 성공도 그렇게 불투명하고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혼란이 유발되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참 협상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내일 모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3차 협상을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항상 그렇게 되면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오늘 글로벌 이슈 꾸며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